제가 저 임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미술 이 시간에 굉장히 흥미가 있으시다고, 근데 일들을 하셔서 못 들어오셔서 김 선생님한테 특별히 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혹시 녹음을 해서 받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그래서 아주 참 좋은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저 지난번에 했던 얘기들 조금 돌아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아, 과거, 카메라부터 얘기할게요. 제가 조금, 그러니까 수업을 여러 개를 했었습니다. 옛날에 대학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막, 이게 파워포인트가 여러 개가 흩어져 있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미술을 전공 안 하신 분들이라고 제가 조금 골치 아픈 부분들을 걸러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카메라가 발명 뭐냐 대표님이 직접 그만 끊을게요. 예 이거 기억나시죠? 과거 저기 1500년대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입니다. 제가 그때 시스테 성당화 말씀드리면서 이게 그림을 미켈란젤로가 그리는데 3년 정도 걸렸다 그랬고 교황이 직접 부탁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교황이 직접 부탁해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천장에 붙어가지고 저기 높은 스카폴드 받침대를 세워놓고 그어가지고 이거 그릴 때 뭐 눈병도 나고 등에 욕창도 생기고 그랬다 그럽니다. 이렇게 한 칸 한 칸 그릴 때마다 막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교황이 와가지고 내 잔소리를 했답니다. 이렇게 왜 빨리 안 끝내느냐, 뭐 왜 얼굴이 저렇게 생겼냐, 몸이 왜 저러냐 잔소리를 하니까 미켈란젤로가 도망을 가버렸다가 또 불러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 어디 갔더라? 교황 기분 좋게 해주려고 어느 사람의 얼굴은 또 교황의 얼굴을 집어넣어 버리기도 합니다. 되게 장난을 많이 썼죠. 화가들의 위상이 르네상스 시대쯤부터 높아집니다. 1500년, 정확히 1500년 전후입니다. 이때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시대가 바뀌면서 미술이라는 게 과거에는 우상숭배라고 교회에서 엄격하게 금지했었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미술을 적극적으로 교회 홍보용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장사하는 수단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늘나라를 맛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롯데월드 같은 데입니다. 들어오면은 그 교회 공간이 환타지가 막 펼쳐집니다. 이렇게 멋진 공간에 스테인드 글라스로부터 이렇게 영롱한 빛깔이 떨어지고 그림들을 하늘을 쳐다보면은 그게 천국이 있어야 되고 그 성경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쭉 다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어서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못 읽는 약간 문맹들도 여기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과거 중세 1500년 이전에는 절대로 안 되던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이 세 명의 천재가 그 현대 미술을 완성시켜 버립니다. 완성시켰다고 얘기하는 게 명암법이라는 거, 몸에다가 명암을 집어넣어서 실제로 막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원근법 이렇게 쑥 멀어지는 것들요. 이걸 환영주의, 일루저니즘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천장을 올리다 봤는데 꽉 막힌 벽이 아니라 실제로 하늘에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들게 만드는 건요. 이렇게 원근법을 이용해서 또 그림이 진짜 같이 보이게 만들고 그리고 단축법이라 그럽니다. 또 이렇게 요런데 팔이 이렇게 그냥 옆에서 보면 이렇게 길게 생겼지만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지만 앞에서 보면 팔이 짧아집니다. 이렇게 손을 보는 사람 쪽으로 쭉 내밀면 짧아지고 다리도 짧아지고 하는데 이 단축법이라는 거 지금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이때까지도 사람들은 그림이라는 조금 좀 이때까지는 몰랐나 봅니다. 그래서 수시법을 이용하고 단축법을 이용하고 원근법을 이용하고 명암법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근대 회화가 15세기 르네상스 시대 때 완성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회화 쪽에서는 이걸 모더니즘이라고 부릅니다. 모더니즘. 이게 모던이라는 게 영어가 우리말로 하면 근대, 가까운 시대라는 뜻입니다.
가까운 시대인데 1500년이면은 500년이나 됐으니까 멀잖아요. 여기서 근대라는 거, 가깝다는 건 이게 중세 이유를 얘기하는 거지 진짜로 이렇게 엊그제 가까운 시대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디자인에서의 근대는 또 다릅니다. 디자인에서의 근대는 1900년대 이유를 얘기하고 순수 미술 쪽에서는 1500년대 이때를 모더니즘, 근대주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때 근대 회화가 완성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조각도 마찬가지고 미술도 마찬가지고 이 미술가들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이때까지도 신에게 봉사하는 겁니다. 신에게 봉사하고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것 대부분 다 성당이거나 뭐 궁궐, 좀 지나면 궁궐이겠죠. 성당을 꾸며서 이 사람들이 만드는 성당은 지상이 아니라 하늘나라 출장소가 됩니다. 교회라는 건. 그리고 교회 가면은 이 대리석은 대리석이 아니라 살아있는 마리아하고 천사가 돼야 되고요. 벽에 있는 물건들은 하나같이 지상에 있는 물건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대리석, 나무가 아니라 천상의 물건이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건의 물질의 본성을 속인다 그럽니까? 돌이 돌 같지 않아야 됩니다. 돌이 돌 같지 않아야 되니까 이렇게 막 돌이 바늘로 콕 찌르면 피가 나올 것 같이 막 혈관도 파내고 막 정밀하게 돌이 천원도 막 구겨져 가지고 진짜 천처럼 보이게 실제 같이 보이게 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뭐든지 다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이 만드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고 이 물건들 이게 장식되어 있는 것들도 보시면은 이건 지구의 물건이 아닙니다. 지상의 물건이 물체가 아니니까 천상에 계시니까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이 꼼꼼히 장식합니다. 이건 신의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성당을 메꾸던 양식들, 이것들이 근대 회화, 근대 미술의 주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성당이라는 게요, 과거에는 미술은 인간이 소비하는 거 아닙니다. 미술이라는 건 당연히 신을 위한 거기 때문에요.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그리고 미술의 완성은 성당입니다. 건축입니다. 과거의 건축이라는 게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그때는 철근 콘크리트가 없이 그냥 돌을 쌓아서 올리다 보니까 돌을 쌓아서 올리는 건물들이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무거우니까요. 무거우니까 벽에다가 창문을 못 뚫습니다. 창문을 뚫으려면은 그만큼 벽체가 없어지는 거고 벽이 기둥 역할을 하던 시대에 벽이 이렇게 무게를 받아야 되는데 창문을 많이 뚫으면 뚫을수록 이게 건물이 약해지니까 창문을 많이 못 뚫고 기둥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기둥이 많아지니까 이 기둥에다가 그냥 기둥을 그대로 둘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뭔가 계속 새깁니다. 성당 가보시면 벽에 기둥마다 전부 다 이렇게 사람 조각으로 다 차 있는 거 보실 텐데요. 이게 사람을 많이 만들어 놓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둥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벽에다가도 그림을 많이 그는데 그림을 많이 들고 싶은 게 아니라 벽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때는 그냥 벽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다가 그림도 갖다 걸고 공예품도 갖다 걸고 막 그런 짓들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뭔가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건축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이 시스템 성당, 바티칸 성당 짓는데 베드로 성당이요. 300년 걸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제일 높은 언덕에다가 지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짓습니다. 하늘에 제일 가까운 곳에 짓고 300년쯤 걸려도 괜찮은 건 이건 신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요 천장화 이거 가보시면 되게 높거든요. 요즘 같이 기계도 없는데 저기에 나무를 다 떼가지고 사람이 올라가서 그림을 그리거나 또 저기 바티칸 가보시면 위에 모자이크들이 잔뜩 붙어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다 만듭니다. 요즘 같으면 못하는데 이게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신을 위한 거라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이 모든 원칙, 기본 룰은 다 신의 뜻에 따라서 만듭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그림이 어른의 몸에 아기의 그게 붙어 있는 이유는 야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팔뚝이 젊은 이유는 하나님이 노인인 것처럼 표현되면 안 되기 때문에 팔을 저렇게 젊게 만들고 마리아가 울부짖지 않는 이유도 금방 아들이 죽었는데 엄마가 저렇게 울지 않는 이유도 마리아가 인간들처럼 막 그렇게 막 비통해하면서 우는 거 너무 인간스럽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신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은 아니지만요. 점잖하게
그리고 저때 당시에 여성상이라는 건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고 약간 좀 고개를 떨구고 그런 모습들을 여성의 스탠다드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술가가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고정을 따르는데 주로 고정이라는 게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 신부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왕들의 룰에 따라서요. 이때 당시에 예술가들은 그 철저하게 그 뭐라 그럽니까 권력에 종속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주 부자로 살았고요. 부자고 교육을 잘 받은 엘리트 계층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때까지 1500년대 거의도 1700~1800년대까지도 미술의 주제에서 신이나 왕 이외에는 등장을 안 합니다. 농부 그리고 여성 뭐 강아지 자연 나무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건 1900년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좀 이따 나옵니다. 이때까지는 오로지 신을 그리고 신을 찬양하는 데 쓰이는 미술이라는 게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쓰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미술이 발전해 옵니다. 그리고 400년 정도 1500년부터 1900년대까지 계속 이제 미술이 발전하지 않고 정체돼 버립니다. 이제 미술은 완성됐다. 더 이상 새로운 게 안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매너리즘이라고 부르거든요.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막 남자를 항상 팔등신으로 만들고 울퉁불퉁하고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만드는 것. 왜 그러냐면 이게 신이니까요. 하늘은 항상 파랗고 물도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딱 이상화된 그 스탠다드가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림 그릴 때는. 그래서 모든 그림이 다 고만고만하게 비슷하게 만들어집니다. 사실적이고 막 나풀나풀 그리고 몸은 이상하게 비틀고요. 뭐 신체를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하고 성당에 가면 대부분의 주제는 일반인들을 이렇게 교회를 믿게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 스테고지, 마리아상, 이렇게 피에타상이 늘 나오는 이유가 사람들이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 이때까지도 있었나 봅니다. 끊임없이 이 주제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처녀가 애를 낳았지만 이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고 또 독생자 예수가 우리한테 왔다. 뭐 그리고 창에 찔려 죽었다. 사람들이 의심할 만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찔려 죽은데 어떻게 다시 살아났지? 그게 또 말이 안 돼 보이잖아요. 그게 늘 주제로 나오고 마리아가 이렇게 잉태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주제가 됩니다. 미술의 주제는 늘. 그리고 좀 지나면 이제 서서히 왕과 그 귀족들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까지 교회가 점점 올라가면서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이 미술의 주제로 점점점 탈바꿈합니다. 근데 룰은 똑같습니다. 원근법이라는 거예요. 투시를 이용해서 쭉 그리고 이 속에 인물들은 하나같이 원근법과 명암법을 이용하고 뭐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벽면인데 마치 실제로 툭 튀어나와 있는 것 같은 일루저니즘, 환영주의 이게 1900년대까지 유럽 전체의 미술의 주제입니다. 늘. 그리고 벽은 정신없이 화려하게 장식하죠. 이게 벽이 너무 많으니까요. 요즘 같으면 이 벽을 다 뚫어가지고 큰 유리를 끼울 텐데 이때 당시에는 이 벽을 못 뺍니다. 벽을 빼면 건물이 무너지니까요. 이건 벽이 건물을 받치는 기둥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돌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어서 건물의 하중을 받기 때문에 벽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 벽을 제거하는 기술요. 이 벽을 제거하고 기둥을 쌓아 올리는 기술이 유럽의 건축의 발전사입니다. 조금 있다가 고딕 나오고 점점 하늘 높이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이 공학적으로 기둥을 적게 만들고 천장을 더 높이는 기술을 점점 발전시켜 나갑니다. 천장을 높이는 이유는 그냥 하늘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신성한 공간이니까요. 하나님한테 더 가까워지려고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1900년대 초에 미술 쪽에서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카메라가 발명됩니다. 카메라가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그 계몽주의라 그럽니까? 이게 사람들이 무지몽매한 그 과거에 묻혀 살던데 과학이라는 게 이성이라는 게 합리주의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점점 사람들이 과거의 믿음에 의심을 가집니다. 그 시기쯤에서 이제 유럽 사람들이 교회도 안 나가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게 진짜일까? 막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죠. 과거에 내려오던 많은 이야기들을.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지난주에 산업혁명 살짝 보여드렸는데 그 시기쯤에
카메라가 발명됩니다. 이게 초창기 최초의 카메라의 옵스큐라라는 겁니다. 이게 카메라 옵스큐라는 게 어둡다라는 뜻이라네요. 카메라가 이렇게 조그만 구멍을 뚫어서 깜깜한 곳에 이렇게 박스를 만들면 빛이 뒤집어져서 여기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인화지, 빛에 반응을 하는 인화지를 갖다 붙이면 사진이 탁 찍힙니다. 이 카메라가 발명된 게 또 무슨 의미냐면요. 화가들한테 이 이전까지 화가들이 대부분 사실적으로 그리는 겁니다. 진짜 같이 그리는 거예요. 진짜 같은 느낌이 들도록 만들고 진짜 같은 느낌이 들도록 조각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인데 카메라는 그냥 진짜 그대로를 찍어버립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밥그릇이 다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진짜 같은 느낌의 초상화를 왕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초상화를 저기 화가한테 맡기는 이유가 이 자기의 모습을 영원히 남기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는 그 카메라맨을 불러가지고 사진을 찍어버리면 자기 모습이 그대로 남는데 굳이 화가를 부를 이유도 없지요. 그리고 이 시대, 계몽주의 시대, 1900년대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과거의 전통을 부정하는 시대가 옵니다. 과거의 전통이라는 게 인간을 항상 억압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랬죠. 중세 이후로 교회가 인간들을 항상 억압하고 왕이 늘 인간을 억압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거고요.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시대가 여기쯤에 와서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와 전통을 무시하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때부터 보기 싫어합니다. 과거의 미술이라는 게 그 막 왕에게 봉사하던 중세 시대의 암울한 느낌, 임금에게 봉사하던 그런 그 막 억압된 느낌을 전해주기 때문에 이 민중들 새로 등장한 일반인들은 과거의 미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1900년대 새로운 미술이 등장한 이유는 그 프랑스 혁명,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 시기쯤에 그 개인이 각성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1800년, 1900년 이때 유럽의 산업혁명이 막 일어날 때입니다. 이거 조금 보여드릴게요. 영국에서 수정궁 박람회라는 게 일어나는데 저기 혹시 저기 하이드 파크에서 수정궁 박람회라고 거대한 안 뛰어난데 수정궁 박람회라고 그 거대한 박람회가 열리는데요. 여기 있구나. 이때 또 1900년대 특징이 뭐냐면 1900년대, 19세기 1800년대 유럽 사회가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귀족들이 막 다 무너집니다. 프랑스에서는 왕을 목을 쳐버렸죠. 귀족들을 다 쫓아내고 이 조금 지나서는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1900년대 넘어와서 그런 일이 막 일어납니다만 어쨌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유럽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과거의 전통이라는 건 앙시에 레짐, 과거의 구제도, 뭐라 그럽니까? 악습이라고 부릅니다. 앙시에 레짐, 과거의 전통이라는 건 이때 앙시에 레짐이라는 건, 제도라는 건 무조건 악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혁명이 일어난 이후로부터. 그리고 이 98%나 되는 농민들, 일반 시민들, 깨어있는 엘리트들, 똑똑한 사람들, 부자들, 이 사람들이 왕을 확 무너뜨리고 성직자들도 무너뜨리고 저기 일반인들이 사는 세상 근대 사회로 확 바꿔버립니다. 왕이 자기의 권력은 하늘로부터 받았다고 그때 프랑스에서요. 왕권 신수설 짐이 곧 태양이다 그런 얘기하면서 루이 16세가 마치 자기가 저기 하늘에서 온 하나님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때 일반인들이 민중들이 나서서 왕의 목을 쳐버리죠. 그리고 세상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 과거의 왕과 귀족들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던 미술가들도 이 시기에 다 해체됩니다. 그냥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해체되는 걸 더 가속화시킨 게 아까 그 카메라의 발명입니다. 카메라가 등장하니까 화가들이 더 이상 그릴 게 없어져 버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부르주아 혁명들, 이 부자들과 이 일반인들 98%나 되는 이 사람들이 과거의 제도를 무너뜨리고 과거의 제도를 무너뜨린다는 게 교회를 부셔버리거나 뭐 왕 궁전을 부셔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과거의 전통을 단절시켜 버립니다. 이때부터는 아예 단절시켜 버리는 때가 요 시기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한테 맞는 자기들만의 미술을 찾기 시작하는 때기도 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저 일반인들은 다 그 유럽의 전통을 되게 싫어합니다. 아까 그 영국 사람들 RPC라 하잖아요. RP 저기 뭐냐 여왕님 발음 그런가요? 누가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왕족들이 이용하는 건 다 싫은 겁니다. 그냥 하나하나 그때 저기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처형된 것도 참 하필 그 프랑스 여자도 아니지만 자기 나라 민족도 아닌데 오스트리아에서 왔는데 그냥 온갖 미운 꼴이 다 거기 뒤집어 씌워져 가지고 처형당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미술의 전통을 또 무지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이때 카메라가 발명돼서 화가들이 밖으로 떨어졌는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유럽에서 박람회를 참 많이 하던 시대입니다. 이때 이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물건을 막 서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각자 자기 나라의 국력을 과시할 때 일본이 이제 서서히 등장을 합니다. 일본이 이때 당시에 메이주신하고 이제 유럽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유럽에다가 내다 팔 게 없습니다. 유럽은 이미 기차도 나와 있고요. 막 철골로 만든 뭐도 만들고 그러는 시대인데 시계도 나와 있고 일본은 아직 과학기술이 발전도 안 되고 아직 막 자기들끼리 싸움하던 시대에 유럽에다가 내다 팔 걸 고민하다가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칼하고 도자기를 그때 당시에 많이 가지고 옵니다. 수출을 하는데 유럽 사람들이 그걸 보고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도 했지만 이때 당시에 더 좋아했던 게 뭐냐면 그 칼하고 도자기를 그건 칼은 다치기 쉽고 도자기는 잘 깨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스펀지가 없으니까 종이로 둘둘 말아서 오는데 그 종이가 이 우기요에 판합니다. 이 판화지라는 게 지금으로 따지면 포장지입니다. 그냥 포장지를 종이에 막 찍어가지고 이렇게 칼이랑 도자기 싸가지고 보냈는데 유럽 사람들이 이걸 보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술이라는 건요. 얼굴을 그리면 얼굴이 진짜 같아야 됩니다. 이게 명암이 싹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얼굴에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눈이 진짜 눈같이 툭 튀어나와야 되고 이 배경에는 하늘이 있어야 되고요. 그 구름이 있어야 되고 뭐 하나님이 있든지 그래야 되고 천사들이 날아에 다녀야 되고 저기 새가 날아다니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림을 보니까 첫 번째가 평면적입니다. 평면적. 이거 우리는 동양 이런 그림들 많이 봐서 너무 익숙한데 유럽 사람들한테는 독특했나 봅니다. 그림이 평면적이라는 게 사실적으로 그리려고 노력을 전혀 안 합니다. 이렇게 그냥 선으로 쑥쑥쑥쑥 그립니다.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아까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 그림에서 절대 원색을 안 씁니다. 이 그림에 물감이 발전이 안 해서 물감이 제대로 발달이 안 돼서 원색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자연에는 원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물감들을 섞어가지고 그리고 원색만 쓰면 그림이 되게 얇아 보입니다. 명암이라는 게 사라지고요. 항상 그림은 이렇게 원색을 안 쓰고 여러 가지 색깔을 섞어서 쓰는데 이 사람들 파나니까 그렇겠지만 저기 일본에서 건너온 이 그림에는 원색이 그냥 턱턱 찍혀 있습니다. 원색이 같은 면적에 같은 색깔로 확 발려 있습니다. 그리고 빨강, 노랑, 파랑 이런 원색들이 칠해져 있고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그림을 그릴 때 전통이 뭐냐면 지난주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스푸마토 기법 이거요. 이 그림 그릴 때 그림이 진짜 같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단 원색을 안 씁니다. 원색 쓰면 그림이 얇아 보입니다. 그리고 테두리를 안 땁니다. 이게 경계선이 없이 이 사람은 배경. 기법을 발명한다면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마른 붓으로 물감 칠하고 나면 열심히 경계 부분을 막 문질러 버립니다. 경계를 막 문질러 가지고 이렇게 흐립니다. 카메라 초점이 안 맞는 것처럼 희미해 보이게. 그래야지 눈에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나 봅니다. 그리고 배경에는 항상 공간이 깊이 들어가게 이게 지평선이 보이거나 건축물의 투시선이 보이거나 저기 하늘이 보이거나 해서 공간이 깊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이 사람들은 중세 교회에서 아직 못 벗어난 시대라서요. 그림을 그린다는 건, 그림이라는 건 결과물도 신에게 봉사하지만 그리는 과정도 신에게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때 제일 먼저 까만색을 바릅니다. 캔버스에 까만색을 바르고 그 위에다가 조금 밝은 색깔 칠하고 조금 밝은 색깔 칠하고 조금 밝은 색깔 칠해서 점점점 밝은 색깔을 칠해 나옵니다. 그러면 까만색 바탕에 여러 가지 색깔이 섞이면서 좀 탁해지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묻혀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화이트를 찍습니다. 제일 하이라이트는 맨 마지막에 탁 찍는데 그 이유가 어둠 속에서 빛이 서서히 드러나게 진리가 서서히 드러나는다고 그게 드러나는 방식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까만색 위에다가 여러 가지 물감 섞으면요 그림이 절대로 맑아지지 않습니다. 탁해집니다. 그리고 경계를 열심히 흐트려 가지고 이렇게 마치 진짜같이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까 일본의 파나는 어땠습니까? 전혀 그런 노력이 없습니다. 그냥 하얀 종이에다가 까만색 선으로 줄줄줄 따버리고 색깔은 그냥 원색으로 툭툭 찍어버립니다. 배경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귀족이 아니라 게이샤들, 창녀들이죠. 기생들이고 여기 닭도 그려져 있네요. 닭이 뭐 저기 유럽에서 등장하는 그림에 등장하는 동물이라는 건 염소, 하얀 양, 염소, 하얀 양, 흰색이어야 됩니다. 까만색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천사, 뭐 이렇게 새들 중에서 하얀 애들 순결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여성들이 있으면 여성은 절대 남자랑 같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야해지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여자 주변에 나올 수 있는 건 애기 천사들이나 날아다니고 뭐 그거 손에 사과 들고 있으면 대충 비너 쓰고요. 뭐 저기 파란 옷 입고 있으면 대충 비너 씁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렸었는데 전혀 그런 노력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이건. 또 여기도 보면은 지금 이 그림이 아니라 예. 그림에다가 글자도 막 쓰고 라인을 다 따고 원색을 칠하고 투시선이라는 것, 소실점이라는 게 막 망가져 있습니다. 그림에 체계가 없다 그럽니까?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이 이 그림에 열광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 전통이 너무 과거에 신에게 봉사하고 왕에게 봉사하고 민중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데 이용됐는데 자기들 시대에 맞는 민중을 위한 그림을 찾고 있던 때에 새로운 스타일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아주 새로운 양식이, 새로운 그림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국적인 느낌을 와 멋지다라고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유행을 해가지고요. 자판에다가 이즘, 주의를 붙여서 자포이즘이란 이름으로 유럽 전체에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이런 식이죠. 지금 이게 아웃라인을 진하게 따고 원색을 칠하고 명암이 없고 배경도 없고 예 그리고 이게 평면적이다. 이게 특징입니다. 유럽 그림이라고 반대가 됩니다. 공간도 없고 그리고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이것도 되게 유명합니다. 지금 이 다리가 있는데 다리에 유럽 사람들은 다리가 그려지면 다리가 이렇게 항상 소실점을 향해서 화면의 가운데로 쭉 빠집니다. 이렇게 화면 가운데다 구멍을 뚫거든요. 저 앞에 그림 이거 기억나시죠? 이게 가장 전형적입니다. 그 예수의 마지막 만찬 그림도 보면 가운데 이렇게 소실점이 딱 있고 예수님 머리 뒤에 창문에 뚫려 있고 거기에서 하얀 구름과 하늘이 딱 보입니다. 저렇게 하는 이유가 옛날에는 그림을 하나님은 머리를 크게 그리고 몸을 크게 그려서 이렇게 위대한 분이라는 걸 표현했는데 이 시대에 오면은 그렇게 못 그리니까 소실점, 시선이 집중되는 데다가 창을 뚫고 밝게 해가지고 여기다 제일 중요한 인물을 빵 집어넣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 특징인데 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박물관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일본의 파나는 소실점이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건 유럽 사람들이 되게 헷갈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지? 그리고 수평선이 이렇게 잔잔해야 되는데 기울어져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리려는 노력도 전혀 없고 여기 나온 사람들이 자연 속에 묻혀버렸죠. 주인공이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 사람을 그린 건지 풍경을 그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방식은 유럽에 전혀 없던 겁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유럽 사회에서 자연을 그린다는 것도 이 시대에 등장한 일입니다. 혁명 이후에 나무라는 건요, 그냥 그 자연이라는 건 성경책에 나오듯이 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것들이고 뭐라 그럽니까? 공포의 대상이자 야만의 대상입니다. 그냥 인간이 다스려야 되고 이렇게 취해야 될 그냥 대상인데 이게 미술의 주제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일은 없거든요. 미술의 주제가 돼서 나무를 그린다. 나무를 사실적으로 그리려는 노력도 없다. 하늘을 이 사람들의 생각에 하늘은 파래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책에도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늘은 항상 이렇게 영원히 파래야 될 것 같은데 빨갛게 칠해놨네요. 근데 하늘이 빨갈 때도 있죠. 네. 노을 질 때, 해 뜰 때.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건 절대로 안 그립니다. 그렇게 있는 줄 알지만 그림이라는 건 스탠다드가 있기 때문에 그 신에게 봉사하는 그림은 항상 하늘은 허려도 안 되고 파란 하늘이어야 됐습니다. 근데 자연을 있는 그대로 그려놨죠. 이게 너무너무 유럽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나 봅니다. 새로운 미술을 찾고 있던 이 시대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그 고호, 반고호입니다. 이제 오늘 인상파로 넘어갈 건데, 고호의 그림을 보면은요, 이 지금 사람을 보자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전형적인 유럽 사람들의 초상화 그리는 방식이죠. 사람을 크게 땅 가운데 놓는 거예요. 근데 달라진 게 있다면, 저 사람이 위대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유럽 사람들이 저기 18세기 이전까지 초상화 그리는 방식이라는 건 얼굴은 뽀여야 됩니다. 가장 젊은 20대의 나이에 뽀얀 얼굴. 그게 옛날에 신을 그리던 방식이죠. 뽀얗고 몸은 길어야 됩니다. 팔등신으로 길게 늘어나 있어야 되고 뭐 근엄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기 배경은 여기에 바깥 배경 그 풍경이 쫙 펼쳐져서 지평선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거나 아니면 건축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건축 기둥이 쫙 있으면서 투시가 쫙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막혀 있지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지금 이 고호는 특히 일본화를 좋아했다 그럽니다. 전부 일본 그 우키요에 파나 그 싸구려 그림들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모노 입은 여자 여기도 기모노 잔뜩 있지요. 그리고 이 사람 그림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호가 왜 그렇게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깨버렸습니다. 원색을 갖다 바릅니다. 노란색들. 이 시대 물감이 발전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고호의 그림 중에 특징이 그 해바라기 보시면은 혹시 박물관 가시면 지금도 가서 보시면 노란색이 반짝반짝거립니다. 이때 당시에 물감 만드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노란 물감에다가 이렇게 중금속을 섞었다고 하더라고요. 중금속 그게 그 크롬인가 아연인가를 섞어 넣어서 노란색이 지금 노란색보다 더 반짝거립니다. 근데 문제는 중금속 오염이 생기는 거죠. 이 사람이 바른 색깔들을 보면 원색을 툭툭툭툭 바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 그림 보면 경계를 흐리려는 노력도 전혀 없고요. 얼굴이 이상적으로 멋지게 그리겠다는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특징이 이렇게 붓터치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유럽 화가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짓입니다. 이렇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붓자국 없애려고 계속 흐트렸는데 이 사람 붓자국도 남아 있고 이상적으로 그리려는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대상이 지금 그림의 주제가 귀족이 아니죠. 지금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탄기 영감은 누구냐면 자기한테 물감 팔던 그 화랑의 주인입니다. 처음으로 그려진 초상화입니다. 미술의 주제가 일반 민중이 등장한 건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150년 전 이야기. 이 시대예요. 처음으로 일반인들이 미술의 주제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거 볼게요. 또 탄기 영감이네요. 여기는 보면 더 노골적입니다. 지금 뒤에 그 후지산도 있고 사쿠라도 있고 온통 일본화 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그림이 또 더 거칠어졌죠. 거칠어지고 멋지게 그리려는 노력도 없고 사실적으로 튀어나와 보이지도 않습니다. 전혀 노력을 안 하지요. 그리고 경계도 막 엉망입니다. 이제 막 붓자국도 남아있고. 인상주의라는 건요. 이게 혁명 이후에 등장한 그림들입니다. 그리고 미술가들이 이 시대 이전까지는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 천재들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들 특징이 또 사회의 무지무지한 상류층 계층입니다. 귀족은 아니지만 귀족 밑에 빌부터 먹던 사람들, 귀족의 문화를 전수해 주던 사람들, 기독교 문화를 전수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건 그 성직자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미술가들이었거든요. 미술가 음악가들. 그러면서 돈도 많이 벌고 굉장히 상류층으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밥벌이가 다 떨어지고 나서 이 인상파 시대에 처음으로 가난한 화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 이전까지의 미술이라는 건 아카데미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카데미는 대학이잖아요. 아카데미즘이라는 건 저기 그 전형적인 미술, 그 화랑가 그걸 뭐라 그러죠? 저기 저 이름을 또 까먹었는데 저 좀 이따 나옵니다. 저기 저기 아주 높은 서성 밑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 서민들처럼요. 처음에 절에 들어가면 밥 짓고 밥 짓는 거 3년, 뭐 마당 청소하는 거 3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뭐 하나씩 배울 때 맨날 구박받고 그 시봉생활을 오래 하면서 점점점 배워 나갑니다. 소림사 가서 뭐 무술 배우듯이요. 근데 이때 화가들도 어릴 때 들어가가지고 밑에서 돌 깨고 뭐 이런 잡일 하면서 그림을 하나하나 배웁니다. 그 선생님한테 도제예요, 도제. 도제신 예, 예, 도제신 예. 예.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훈련을 철저히 받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질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시대에 등장한 미술가들은 아주 금방지게 내가 미술가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 이 고고는 아버지가 목회자였죠. 저기 성직자였는데 아들이 또 성직자의 길을 갔다가 너무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현실을 보고 자기가 도저히 성직자로서 못 살겠다 싶어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아주 형편없이 살잖아요. 술이나 먹고 고갱이랑 동거생활 하다가 뭐 동성애자다 아니다 그런 말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거는 모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평생 일도 하지 않고 이렇게 동생한테 빌부터 살고 맨날 술을 먹어가지고 정신이 좀 이상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시대 당시에 술이라는 게요. 지금 같이 이렇게 엄격하게 잘 만들어진 술이 아니라 위생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술이 아니라 그 공업용 알코올, 메탄올을 썼다고 합니다. 지금 에탄올을 쓰는데 메탄올이라는 게 술을 알코올이긴 한데 먹으면 시력이 멀기도 하고 눈이 멀기도 하고 정신이 이렇게 뇌가 망가지기도 하고 가끔 죽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이때 프랑스에서 많이 먹던 압센트라는 그 녹색 병에 있는 술, 압센트라고 이렇게 뭐 설탕에다 녹여 먹는 술이 있더라고요. 불 붙여가지고. 그게 그 공업용 알코올로 만든 고량주처럼 무지무지하게 독한 술입니다. 독한 데다가 공업용 알코올에다가 막 이 사람들 그림 그릴 때 쓰는 게 또 중금속 오염이 많이 된다 그랬잖아요. 약간 미쳐있는 겁니다. 화가들이 전부 다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 이전 시대의 위대한 예술가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림도 망가졌지만 예술가들도 망가져 삽니다. 이렇게 형편없이 삽니다. 지금에서야 고귀한 영혼이 어떻고 맑은 영혼이 막 아주 시대의 감수성이 어떻고 그런 멋진 말을 많이 합니다만 당시로서는 그냥 퇴폐적인 저런 망난인 겁니다. 저 미술가들이 망난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게 무슨 그림이냐 그러고 다 이렇게 하나도 못 팔았다 그랬잖아요. 하나 판 게 있다면 아까 그 탄귀 영감한테 한 장 판 것도 아니고 선물로 준 겁니다. 어디가 이 영감님한테 그림을 선물로 준 겁니다. 그냥.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았고요. 그리고 이건 지금 그 성직자들의 버금가는 교육을 받았던 예술가들은 이 사람들도 이렇게 아주 생활이 이 시대 예술가들처럼 방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좀 방탕했죠. 그게 막 우울증에 맨날 창녀들 찾아갑니다. 고우가 귀를 자르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창녀입니다. 자기 귀를 들고 갔다네요. 그 스토리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귀를 이상하죠. 하여튼 상상이 안 되는데요. 뭐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저기 좀 이따 나옵니다만 툴루즈-로트렉 이 사람은 그냥 저기 사창굴에 들어가서 삽니다. 물랑루즈라는 그 카페 저기 카바레 지금으로 치면 그냥 매춘부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저 춤추는 무희들이 사는 곳. 거기 들어가 살고요. 그리고 뭐 모딜리안이 아까 잠시 보여드렸는데 이 사람은 어린애 10몇 살짜리 어린애랑 같이 살다가 애가 임신했는데 마지막에 창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던가요. 뭐 그럴 겁니다. 그리고 고갱 같이 살았다는 고갱은 마지막에 죽을 때 성병으로 죽지 아마 저기 타이티즘에서 어린애들이랑 막 하도 방탕하게 살아가지고요. 엉망입니다. 이 시대 화가들. 그 고갱은 또 은행가로 살다가 저기 뭐냐 그 하나하나 스토리가 재밌었는데 뭐 은행가였고 또 모딜리아니도 그랬던가 뭐 하여튼 제대로 아카데미즘이라는 미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럽니다.
이게 어떻게 미술이 되지요? 되나요? 이 사람들이 미술가로 인정받은 건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죽은 이 다음에 시대에는 그냥 망나니들이었습니다. 망나니들이고요. 미술가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배척받았습니다. 하나도 못 팔았습니다. 그리고 살롱전이라고 있는데 미술가 고상한 귀부인들이 모여서 화가들이랑 모여가지고 그림에 대해서 논하고 우아한 얘기하는 그런 멋진 곳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살롱에 끼지도 못합니다. 미술가가 아니라고 해가지고요. 이거 아까 일본 그림 같지요? 아까 일본 그림 하늘에 빨간색 칠해져 있는 그 판화. 매화나무를 그렸습니다. 근데 아직은 파란색을 칠했네요. 평면적입니다. 그리고 자연을 그렸다는 건 그냥 이 사람들 자연을 그렸네가 아니라 대단한 변화입니다. 지금 서양의 미술에서 자연물이 등장한 건 100년밖에 안 됩니다. 넘어갈게요. 예. 뭐 보면 이 시대에 제가 이 사진을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자포이즘이 어느 정도로 생활 속에 이 유럽 사람들 미술가들한테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드리려고요. 배경에 보면 청나라 뭐 도자기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문화들. 이런 데 보면 뭐 이게 사무라이가 있고요. 뭐 이거 모네 까먹었다. 나중에 나옵니다. 이런 그림도 있고 에밀 졸라 초상 일본 여인 일본식으로 이렇게 코스프레도 했나 봅니다. 해먹에 일본식 우산 뭐 일본 장식구들 청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이게 미술에도 그렇고 좀 이따가 오늘 될지 모르겠다. 디자인에서도 이게 아르누보 양식이라고 해가지고요. 한 시대에 큰 영향을 미쳤던 양식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이건 또 따로 해야 될 얘기입니다. 이건. 자, 이제 유명한 마네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사람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마네는요, 많이 들어보셨죠? 마네하고 모네하고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 헷갈리시는데, 이게 두 사람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둘 다 상관이 있다면 인상파 미술가라는 점입니다. 마네가 1832년, 83년 파리에서 태어나, 이거 얼마 안 됐네요. 그리고 그냥 그림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자기도 그림을 배웠는데요. 그림을 배워서 그 화가가 되고 싶었나 봅니다. 이 그림부터 볼게요.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릴 때마다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아까 모네도 봤고 마네도 보고 막 현대 추상 미술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뭐 저게 뭐가 그럴 수가 있는데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 그림부터 볼게요. 이게 피리 부는 소년입니다. 피리 부는 소년. 일단 이 그림의 특징을 보면 머리 하나가 몸에 일곱 개가 안 들어갑니다. 제가 매너리즘이라는 거요. 고대 그리스 시대 때 완성된 8등신 인간을 그리는 아주 기본 원칙입니다. 그게 깨져 있습니다. 뭐 소년이니까 8등신이 아닐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8등신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소년이라는 건 피리브로 소년은 광대죠. 미술에서 일반 광대가 등장하는 건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이 신이 아니죠. 귀족도 아니고요.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니고 천한 애들입니다. 서커스단 따라다니는 광대가 등장을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색깔 칠한 거 한번 보십시오. 노란 원색을 그냥 까만색에다가 툭툭 찍어 발랐습니다. 까만 원색에다가 옷이 그냥 새카맣습니다. 이건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으면 여기다가 밝은 색을 조금씩 올려가지고 옷이 툭 튀어나와 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이 사람 그린 상의를 보면 까만색이 그냥 그대로 툭 발라져 있습니다. 옷이 평면인지 입체인지 알 수도 없지요. 이게 일본 우키우에 파나입니다. 아까 우키우에 파나가 그냥 평면상에서 원색을 발라버렸거든요. 이 바지도 보면 바지가 여기 명암이 조금 있습니다만 입체감이 거의 안 납니다. 원색을 갖다 바르고 이 바지 옆에 까만 라인이 따라가는데 옷이 디자인이 원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이 꼬마 주변은 전부 까만색 라인이 쫙 다 따라갑니다. 그냥 까만색 라인이 다 따라가서 그림과 배경이 뚜렷하게 탁 떨어지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유럽에서 이런 전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게을렀는지 그림자를 그리려고 살짝 시도하다가 없애버렸네요. 그림자가 없어지면서 공간도 없어지지요. 그리고 배경을 단색으로 발라버렸습니다. 배경을 없앤다는 것도 유럽 전통에서는 있지 않은 일입니다. 배경은 간단하게라도 뭐라도 그려야 되는데 배경도 없애서 평면에다가 평면적인 아기를 그렸습니다. 뭐 약간 입체감이 살짝 있기는 합니다만 거의 없죠. 명암이라는 게. 그래서 평면적인 종이 위에 오려 붙여놓은 것 같은 어린 애기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방식도 깨버렸고 표현 대상도 깨져 있습니다. 모든 게 과거의 전통과 맞지 않는 그림이 등장했습니다. 이러면 그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유럽의 화랑가에서 살롱에서 귀부인들이 아우 저거 뭐야 한마디 했겠죠. 뭐 아우 저것도 그림이냐 뭔 저런 걸 그렸냐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그림이 본격적으로 욕을 먹기 시작하는 그림입니다. 너무 유명하죠. 당시에는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림에다가 막 이렇게 막 삿대질하고 만에 이 쌍놈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짜로 딱 그런 표현으로 욕을 했습니다. 너무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요. 여기서 왜 욕을 먹었을까요? 이 그림에서 혹시? 옷을 벗고 옷을 있어요. 벗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그거 남자는 입고 여자는 벗고. 예, 옛날에도 옷을 벗은 여성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근데 실물이잖아 이거는. 예. 진짜 여자라 들었습니다. 옛날에 옷을 벗고 있는 여자들은 다 비너스입니다. 비너스. 아니면 비너스. 그냥 천사들입니다. 손에 사과 하나 들고 있으면 다 비너스라 그랬잖아요. 네. 비너스인데 또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몸이 뽀여야 됩니다. 뽀얗게. 근데 이 사진은 이게 지금 사진이 좀 그런데 지금 뱃살이 접혀 있죠. 뱃살이 접혀 있으면 비너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람입니다. 일반인인데 비너스는 몸이 뽀얗고 성장이 덜 끝난 상태여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뽀얗고 솜털이 포송포송 나 있어야 되고 중요 부위는 대충 가렸겠지만 주변에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천사가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은 아저씨죠. 유부남들, 뭐 외간 남자들. 아저씨하고 풀밭에서 저렇게 앉아 있는 건 예술이 아니라 외설입니다. 이제 외설 논쟁이 이때부터 일어납니다. 웬 여자를 풀밭에다가 빨개 벗게 가지고 앉혀놨냐? 그러면 이건 대충 뭐 창녀쯤 되겠죠. 이 시대까지도 프랑스 사회가 문란한 거 아닙니다. 전에 프랑스 대혁명 때 여성이 그 가슴을 내놨다고 이거 왜 이러고 있을까요? 여쭤봤던 게 과격한 거라 했잖아요. 그때 당시로 통념으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대충 우리나라 조선시대쯤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선시대 귀부인이 이렇게 가슴을 내놓고 다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말이 안 되는데 이런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욕을 합니다. 근데 또 특징이 뭐냐면 이 여성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얼굴. 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눈요. 여성은 당연히 똑바로 쳐다보는구나. 똑바로 쳐다보고 있죠. 지금 관람자를 딱 쳐다보면서 뭐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건 용납이 안 됩니다. 예술이라는 건요. 일반인들이 약간 좀 뭐 이렇게 신이 활동하는 모습을 옆에서 들여다본다. 귀족들의 생활을 옆에서 조용히 들여다보는 거지 저렇게 직접 대화하는 것처럼 많이 쳐다보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피에타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여성은 45도로 고개를 약간 숙이고 눈을 내려서 아래를 쳐다보고 눈을 지그시 감고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게 이 시대의 여성상입니다. 근데 당당하지 않습니까? 남자들 앞에서 옷을 벗고 있어도 당당하고 관람자한테 똑바로 들고 눈을 딱 쳐다보면서 뭘 봐? 그리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너무 당당합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는 시대의 여권 신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진 것도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대개는 미술은 그때까지도 귀족들의 것입니다. 귀족들은 살롱에 와서 욕을 하고 왔습니다. 그 그림을 관람하러 온 게 아니라 욕하러 온 겁니다. 모네 그림이 그렇게 야하다던데 그거나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에이 나쁜 놈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또 이런 그림을 보러 옵니다. 이렇게 요즘으로 치면 춘화도 같은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 그림도 욕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먹습니다. 아까 이게 지금 제가 고호 보여드리다가 바로 마네로 왔는데 고호나 마네나 그놈은 그놈입니다. 지금 고호는 그림을 막 그린 거고요. 마네는 그림을 깨끗이 그렸지만 일단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여기서 올랭피아는 누굴까요? 올랭피아가 누구냐? 이건 제가 전에 이게 프랑스 혁명할 때 또 까먹은 이름을 저 맨날 까먹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마리안나. 이제 마리안나 미스 마리안나 똑같습니다. 프랑스에서 올랭피아는 춘자쯤 됩니다. 영자, 춘자, 말자 이렇게 우리나라 옛날에 뭐 영자 그러면 막 수두룩뻑뻑했잖아요. 올랭피아 이 사람도 이렇게 수두룩뻑뻑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특정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 모델이 사실은 마네의 애인이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에 그림하고 똑같게요. 이것도 당연히 외설 논쟁이 일었습니다. 외설이죠, 당연히.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있는 것도 당연하고요. 몸이 지금 이렇게 성숙한 여인, 불구스름한 성숙한 여인. 이거는 비너스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그냥 상녀라고 보시면 대충 맞습니다. 가슴도 다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꽃도 요걸 무지무지하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여성을 그릴 때 같이 붙을 수 있는 건 하얀색 꽃, 백합 같은 거예요. 하얀 비둘기, 하얀 천사, 야 강아지 뭐 이런 애들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붉은색 꽃 이거 저기 길거리 뭐 술집자들이 지르고 있나 봅니다. 머리에 귀에 꽃을 꽂았다. 이걸로 욕을 먹고요. 왜 그런 게 시비가 되냐면 그림이라는 게 형식이 있거든요. 이때까지도 1800년대까지도 미술가들이 그리는 그림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절에 가면은 탱화에서 기대하는 게 있듯이요. 이 자리에는 부처님, 이 자리에는 뭐 나한, 이 자리에는 하늘은 이래야 되고 다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걸 다 깨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충격을 받죠. 창녀가 등장했는데 머리에 꽃을 꼭 꽂고 있다. 뭐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머리에 꼭 꽂고 있으면 약간 이상한 의미잖아요. 그리고 목에다가 줄 하나 메고 있고 이것도 뭐 그 당시에 뭐가 있나 봅니다. 그리고 발 보시면 건들건들하는 슬리퍼를 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품행이 굉장히 단정하지 않죠. 뭐 이건 앞에 풀바티에 이거랑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얘 보십시오. 까만 고양이 보이십니까 혹시? 네. 까만 고양이라는 건 또 이때 당시에 까만 동물이 등장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 시대 사람들한테는 까만색 고양이는 마녀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마녀. 까만 고양이가 꼬리를 세웠죠. 꼬리가 서 있습니다. 그림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꼬리를 세우면 이건 그 남자의 그거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욕을 먹고요. 여기에 또 미술에서 서양 미술에서 등장하면 안 되는 흑인이 등장했네요. 흑인이 등장하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흑인이 등장해가지고 무지무지하게 욕을 먹고 그러면 일단 그림의 대상은 욕을 먹은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림 그리는 방식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아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림을 까만색 발라놓고 점점 밝은 색깔을 칠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캔버스에 흰색은 흰색으로 칠해버립니다. 까만색 어두운 데는 어두운 색깔로 칠해가지고 마치 그림이 배경에서 이렇게 침대하고 사람이 떨어져 나온 것처럼 딱 분리돼 보입니다. 과거의 전통 이게 그림에 묻혀 들어가게 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잘려버렸죠. 칼같이. 그래서 공간감을 깨버렸습니다. 배경도 안 그립니다. 배경을 그냥 대충 카페트 것처럼 해서 평면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적으로 그리면서 지금 흑인의 얼굴이 배경에 묻혀버렸죠. 이건 미술을 모르는 사람이나 이럴 법한데요. 지금 흰 옷과 흑인이 분리돼가지고 옷만 둥둥 떠 있습니다. 그냥 얼핏 보면은. 이건 그림이 배경하고 노력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그린 거죠. 고양이는 묻혀버렸고요. 어쨌든 이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자 때문에 욕을 무지무지하게 먹고 이슈를 일으킵니다. 거의 비슷한 그림입니다. 이거 그 이전에 저기 우르노스 비너스 그 과거의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고 그랬다고 하네요. 이게 되게 비슷하다 그러는데 지금 눈동자 빼고는 되게 유사합니다. 아까 그거랑. 근데 여기는 르네상스 시대의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피부가 뽀얗고 가슴이 덜 성숙하고요. 고개 약간 숙이고 있고 경계가 싹 이렇게 흐트러져 있고요. 그리고 배경을 막지 않고 창문을 뚫어서 저쪽 뒤에 하늘이 나오게 하고 입체감이 들고 뒤에는 강아지도 잘 안 그립니다만 어쨌든 흰색 강아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그림을 약간 비꼬고 있다, 패러디하고 있다, 그림을 놀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창녀고 이 사람은 비너스죠. 비너스는 벗어도 됩니다. 일반인이 아니니까. 예, 뭐 이게 여러 가지로 욕을 많이 먹을 만합니다. 해가지고 1800년대 중반에요. 사람들이 이게 그 너무너무 욕을 많이 하니까 이게 이 사람 예. 그리고 몇이냐 58번 이 글까지만 좀 더 볼게요. 지금 이 마네가 그린 폴리베르제르의 술집이라는 그림입니다. 이제 더 노골적으로 한 단계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여성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술집인 걸 대번에 알겠죠. 술들이 잔뜩 서 있고 이때 당시에 술집의 여성이라는 건 그냥 창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배경이 보면 늘 여름 공공공간에 넓은 대중들이 있는 공간에서 여성이 당당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것 같습니다. 일하는 여성이라는 건 이 시대까지 그 프랑스 사회가 좀 두려워하는 당당한 일하는 스스로 능력이 있는 여성에 대해서 좀 억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일을 하는 여성, 당당합니다. 지금 얼굴이 전부 다 정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거울에 이 여성이 남자랑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것도 말이 많았습니다. 술집에서 일하는 것도 말이 많은데 당당하고 그리고 외간 남자와 뭐 이야기를 하는데 뭐 한잔 할까요? 뭐 오늘 데이트 할래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건 굉장히 이 사회에서 프랑스 귀족들 사이에서 부도덕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림의 소재가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너무 퇴폐적인 겁니다. 아까 고호는 그림을 너무 못 그린 거고요. 그림을 세발 그린 거고 이 사람이 그림은 못 그린 건 둘째치고 주제가 너무 야하고 엄난하고 퇴폐적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욕을 막 하고 그림을 팔아먹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기자들이 미술가들의 그림을 보고 나서 뭐라고 하자면 그 참 인상적입니다 라고 비꼰 겁니다. 이렇게 인상적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그림을 못 그리거나 엉망으로 그린 사람들을 한 대 묶어가지고 그냥 인상적인 그림 그리는 사람들 그래서 인프레시즘이다 라고 놀린 겁니다. 비꼰 건데 이게 그냥 인상파로 굳었습니다. 지금은 의미가 좋아졌죠. 시대가 바뀌면서. 좀 이따가 뭐 피카소가 나오면은 피카소를 보고 평론가가 그림 참 네모납니다. 네모 반듯합니다라고 비꼬았는데 그게 큐비즘이 돼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거하고 지금 이 시대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모네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할게요. 멋지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습니다.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나중에 미술관 가시면 인상파 그림들 한번 다시 쭉 보십시오. 15세기 그림들 보시면 되게 재미있을 겁니다. 비교하면서 보시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저도 박수. 네, 많으셨습니다. 아주 즐겼습니다. 네.